싸늘한 위스키가 목구멍을 타고 흐를 때마다 하선우는 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 라운지 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10년 넘게 그녀가 발디디고 싸워왔던 저 불빛의 숲이 이제는 그녀를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한지한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 만큼 메말라 있었다. 바텐더가 무심한 표정으로 얼음이 담긴 잔에 호박색 액체를 채웠다. 40, 불혹이라는 나이는 지혜와 안정을 의미한다고 누가 그랬던가. 선우에게 40은 배신과 추락의 동의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애널리스트, 월스트리트에서도 탐내던 인재. 그 모든 화려한 수식어는 불과 며칠 전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내부 정보 유출 및 주가 조작 혐의, 신문 한 면을 장식한 붉은색 헤드라인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후배, 박진수. 그가 꾸민 함정이었다. 선우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 조작된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작성했던 비공개 투자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회사는 꼬리 자르듯 그녀를 해고했고 금융계는 등을 돌렸다. 하선우, 넌 끝났어. 청문회장에서 나오던 박진수가 스치듯 뱉은 말이 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경멸과 승리감. 선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질투와 열등감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선우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독한 알코올이 위장을 태우는 고통이 차라리 위안이 되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였다. 혼자 오셨나 봅니다. 낮고 부드러운 중저음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윤곽은 비현실적으로 뚜렷했다.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칼,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은 눈. 남자는 위험할 정도로 잘생겼고 그만큼이나 차가웠다. 그에게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서늘한 권위 같은 것이 느껴졌다. 선우는 대답 대신 그를 빤히 쳐다봤다. 취기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자포자기 심정 때문인지. 낯선 남자의 접근에 대한 경계심조차 들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의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바텐더에게 주문했다. 같은 걸로 곧이어 남자 앞에도 선우와 같은 위스키 잔이 놓였다. 그는 잔을 들어 가볍게 선우 쪽으로 내밀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는 법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그녀의 절망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 선우는 실소를 터뜨렸다. 내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죠.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이었지만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일로 여기 와서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곳은 축하와 환희의 장소이지 실패자들이 오는 곳은 아니었다. 선우는 다시 잔을 채웠다.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도 기력도 없었다. 그저 이 지독한 현실을 잊게 해줄 알코올이 더 필요할 뿐이었다. 잊고 싶은 게 있나 봅니다.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겠죠. 남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잔을 비울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은 술과 함께 흘러갔다. 몇 잔을 더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바의 소음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선우의 의식은 점차 몽롱해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휘청 하고 몸이 기울어지는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옆에 있던 남자였다. 그의 몸에서는 비누향과 섞인 옅은 향수 냄새가 났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어지러운 그녀를 조금 진정시켰다. 괜찮습니까? 아니요, 안 괜찮아요. 선우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40살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녹아내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저 기댈 곳이 필요한 길 잃은 아이에 불과했다. 데려다 주겠습니다. 없어요. 갈국 같은 거.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돌아가는 꼴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취기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남자의 부축을 받아 발을 나서는 장면,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스치던 감각, 고급스러운 차에 가죽 시트에 몸이 파묻히던 느낌, 그리고 낯선 호텔 엘리베이터의 금속성 소리.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선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룻밤의 일탈이.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망칠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하선우는 눈을 떴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고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갔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부드러운 실크 가운이었다. 어젯밤 입고 있던 정장은 가지런히 개어져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선우는 숨을 멈췄다. 이곳은 평범한 호텔방이 아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스위트룸.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채워진 공간은 비현실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에 조각난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스카이 라운지 바, 위스키, 그리고 이 남자,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선우는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40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이었다. 하룻밤의 실수. 그것도 완전히 낯선 남자와. 후회와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남자가 깨기 전에 이 끔찍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했다. 옷을 다 입고 가방을 챙겨 들었을 때 그녀는 문득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보았다. 도망치듯 나가려던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어젯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 알 필요 없다. 그저 끔찍한 악몽일 뿐이다.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갑에서 살짝 삐져나온 명함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푸른색 로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재계서열 5위의 거대 기업 율성그룹의 로고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선우는 홀린 듯 명함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율성그룹 대표이사 강태준. 강태준, 그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선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강태준, 냉혹한 승부사,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 그리고 며칠 전 부모님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녀에게 정략 결혼을 하라며 내밀었던 사진 속의 남자. 선우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하필이면 자신의 정략 결혼 상대라니. 세상의 모든 신들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거대한 연극을 꾸민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일어났습니까? 침대에서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잠에서 막 깬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에서 내려와 선우 앞에 섰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의 시선이 선우의 손에 들린 자신의 명함에 잠시 머물렀다. 내 이름은 확인한 것 같군.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혹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했다. 하선우 씨, 미래에셋 수석 애널리스트였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과 과거 직함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선우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란 말인가? 당신 날 알고 있었어. 물론. 강태준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며칠 뒤면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선우의 심장에 박혔다. 절망의 끝에서 발버둥 친 하룻밤의 일탈이 결국 그녀를 더 깊고 어두운 운명의 굴레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거부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하선우의 귓가에 울렸다. 며칠 뒤면 내 아내가 될 사람. 그 말은 어젯밤의 실수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그녀를 올가매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부정하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모든 혼란을 꿰뚫어 보며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결혼 못합니다.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자존심 강한 하선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약한 소리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측정하는 감정사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겠지. 하지만 하선우 씨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이 없다니요. 내 인생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당신 인생이지만 당신 아버지의 회사는 당신 것이 아니지.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선우건설, 현재 부채 비율이 400%를 넘었고 이번 주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만 500억 원이야. 막을 수 있나? 그의 입에서 나온 정확한 수치에 선우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아버지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율성그룹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선우건설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될 거야.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당신 아버지는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 당신 때문에.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선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자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가 금융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선우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아버지가 이 정략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가족을 위기에 빠뜨린 불효녀일 뿐이었다. 나 역시 이 결혼이 즐겁지는 않아. 강태준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게도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니까. 율성그룹 내부의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적당한 명분과 파트너가 필요했어. 마침 당신 아버지가 제안을 해왔고 당신의 커리어와 배경은 내 아내의 역할에 그럭저럭 부합했지. 그는 아내라는 단어를 마치 어떤 직책처럼 감정 없이 내뱉었다. 선우는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에게 결혼은 사랑이나 인생의 결합이 아니라 그저 M&A와 같은 하나의 거래일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거래의 대상,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다. 어젯밤 일은 예상 밖의 변수였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강태준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권위가 배어 있었다. 오히려 더 잘 됐다고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우연히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고 포장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가 생겼으니까. 그의 냉소적인 말투에 선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어젯밤의 일마저도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리의 결혼은 계약이야.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 강태준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짧게 통화했다. 김비서, 준비한 서류 가지고 올라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김비서라고 불린 남자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선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강태준에게 서류를 건넨 뒤 조용히 물러났다. 강태준은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읽어봐.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규칙이 담겨 있어.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는 법률 용어와 세부 조항들로 빽빽했다. 투자 계약서나 인수합병 서류는 수없이 다뤄봤지만 자신의 인생이 담보된 이런 계약서를 읽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조항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제1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강태준과 하선우의 혼인관계를 정의하며 양측의 상호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한다. 기간 만료 후 상호 합의해 연장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3조 공적 의무 부부로서 대외활동 및 공식 석상에 함께 참여하며 애정 어린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의무를 가진다. 언론 인터뷰 및 SNS 활동은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4조 사적 생활,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일체의 간섭을 금한다. 부부 침실은 각방을 사용한다. 상호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은 금한다. 제5조 재산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하선우 측 선우건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별첨된 약정서에 따른다. 제6조 비밀유지본 계약의 내용 및 결혼 생활의 실상에 대해 제3자에게 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한다. 조항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선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3년짜리 노예 계약이었다. 그녀의 모든 삶은 이 계약서의 조항들 아래 통제될 것이었다. 특히
상호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금지 조항은 어젯밤의 일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시작은 계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었다. 어때? 이해가 되나? 강태준이 물었다. 선우는 계약서에서 눈을 떼고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오기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하선우는 이런 식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다. 이해는 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선우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뭐지? 제5조 재산조항입니다. 선우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공정 계약입니다. 혼인 기간 중 율성그룹의 주가 상승분에 대한 나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스톡 옵션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 하선우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당신의 아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신의 경영권이 안정되고 그로 인해 율성그룹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건 명백히 나의 기여가 포함된 결과입니다. 나는 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강태준 대표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이 불평등한 게임의 판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강태준은 몇 초간 선우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차가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비웃음도 동정도 아닌 흥미롭다는 감정의 표현이었다. 좋아. 받아들이지. 그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다. 단, 조건이 있다. 3년 뒤 계약 종료 시점에 율성그룹 주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하지. 할 수 있겠나? 하선우 애널리스트. 그것은 제안인 동시에 시험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녀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도발. 선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획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써 내려가듯 사인을 마친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강태준 역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차가운 동맹, 위험한 계약 결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잘 부탁하지. 부인 강태준이 내민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선우는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지옥 같은 계약 속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거래를 받아들인 유일한 이유였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선우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강태준의 말대로라면 그들의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였고 모든 비즈니스에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율성그룹의 황제 강만철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었다. 오늘 저녁 본가에서 식사가 있다. 준비하도록. 강태준은 호텔을 나서며 마치 업무 지시를 하듯 통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 될 사람을 가족에게 처음 소개하는 남자의 설렘이나 긴장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저녁 식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와 같은 반드시 치러내야 할 하나의 절차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김 비서가 보낸 스타일리스트 팀이 선우의 오피스텔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선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율성그룹의 며느리로 탈바꿈시켰다. 차분한 네이비 색상의 실크 원피스, 과하지 않은 진주 귀걸이, 단아하게 올린 머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지난 10년간 전투복처럼 입었던 날카로운 정장 대신 부드러운 선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옷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강인한 애널리스트 하선우는 지워지고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걸맞은 인형이 서 있었다. 평창동에 위치한 율성그룹 본관은 성체와도 같았다. 높은 담장과 위압적인 철문을 지나자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우는 차에서 내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수많은 기업 탐방과 CEO 미팅으로 단련된 그녀였지만 이곳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고개 숙이고 웃고 어른들 말씀에 대답만 잘하면 돼. 저택으로 들어서기 직전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조언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선우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계약서 4조. 상호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금지 조항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3조. 애정 어린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의무가 우선이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단함이 떨리는 그녀에게 작은 의지가 되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상석에는 율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강만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그의 권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옆과 아래로 강태준의 숙부와 고모, 사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저기로 번뜩였다. 왔느냐? 강만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제 사람 하선우입니다. 강태준이 선우를 소개하며 허리를 살짝 더 끌어당겼다. 선우는 연습한 대로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선우라고 합니다. 앉으어라. 딱딱한 허락이 떨어지고 두 사람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값비싼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선우는 마치 면접 시험을 보는 기분이었다. 모든 눈들이 자신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의 고모, 강수희였다. 그녀는 율성백화점의 사장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화려한 옷차림이 그녀의 깐깐한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듣자 하니 미래의 셋에서 아주 유능한 애널리스트였다면서 그런데 어쩌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을까? 첫 질문부터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대놓고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이었다.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선우의 입을 쳐다봤다. 강태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선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시험하는 듯 했다. 선우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차에 강수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이나 분노 대신 차분하고 지적인 빛이 감돌았다. 고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불찰과 미숙함으로 인해 원치 않는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단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몸을 낮췄다. 강수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선우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잠시 멈춰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준 씨라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녀는 말을 마치며 옆에 앉은 강태준을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위기를 기회로, 자신의 추락을 운명적인 사랑의 계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순발력. 강태준의 눈썹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수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공격을 이어갔다. 듣기 좋은 말이네. 그런데 선우건설이 요즘 많이 어렵다지. 우리 태준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시기가 참 절묘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었다. 돈 때문에 팔려온 것 아니냐는 노골적인 비아냥. 이번에는 선우가 미소를 지우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기업을 일궈오신 분입니다. 지금의 위기 또한 저희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강만철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물론 율성그룹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으니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태준 씨의 아내로서 그리고 율성가의 며느리로서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가문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버님, 그녀는 교묘하게 화살의 방향을 돌렸다. 강수희의 개인적인 공격을 가족과 책임이라는 더 큰 틀로 확장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강만철 회장에게 직접 충성을 맹세하며 다른 가족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쳤다. 그 순간 식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강만철 회장의 입이 열렸다. 됐다. 그만하거라. 그의 한마디에 강수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강만철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선우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강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네가 책임져라. 그것으로 시험은 끝났다. 합격도 불합격도 아니었다. 그저 유예, 앞으로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본가를 나서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 연기, 제법이더군. 강태준이 정면을 응시한 채 말했다. 스톡옵션을 요구할 만한 배짱이었어. 칭찬인지 비꿈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표님의 체면이 곧 제 체면이니까요. 선우 역시 감정 없이 받아쳤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 데뷔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택 안에서 자신을 향해 번뜩이던 수많은 눈빛들. 그 중에서도 유독 차갑고 계산적이던 눈빛이 있었다. 강태준의 사촌이자 율성화학의 부사장인 박진석. 그는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선우는 그의 시선이 마치 자신을 분석하고 해부하려는 듯 집요하게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분명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일 터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의 새로운 공격 목표가 될 것이 분명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태준과의 결혼 생활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되었다.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는 갤러리를 연상시킬 만큼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선우는 이곳에서 율성그룹 사모님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텅 빈 시간들로 채워졌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강태준을 배웅하고 나면 거대한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다. 집안일은 가사 도우미들이 완벽하게 처리했고 그녀가 할 일이라고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필라테스 강사에게 수업을 받고 사교계 부인들과 의미 없는 티타임을 갖는 것뿐이었다. 매일 아침 옷장 가득 채워지는 명품 옷과 보석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블랙카드.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삶이었지만 선우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과도 같았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뉴욕 증시를 확인하고 기업 보고서와 씨름하며 분초를 다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 숫자는 그녀의 언어였고 시장은 그녀의 놀이터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두꺼운 보고서 대신 최신 유행을 다루는 패션 잡지뿐이었다. 무력감과 공허함이 뱀처럼 그녀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다. 강태준과의 관계는 계약서의 조항들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사는 하숙인과도 같았다. 아침과 저녁,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전부였다. 대화는 대부분 공식적인 일정이나 대외 활동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었다. 계약서 4조, 사적 생활 존중 및 간섭 금지 조항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의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느낄 수 있었다. 강태준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무심한 시선 속에 날카로운 관찰과 평가가 담겨 있었다. 지난번 본가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그는 선우의 임기응변 능력과 배짱을 다시 보게 된 듯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어떤 잠재력을 가진 변수로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잠 못 이루던 선우는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강태준은 종종 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와 검토하곤 했다. 호기심이 동한 그녀는 조용히 서재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에 몰두해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집중할 때 미간에 잡히는 옅은 주름. 일에 몰두한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조심스럽게 뛰었다. 계약 위반이었다. 하지만 숫자에 대한 오랜 갈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책상 위에는 율성화학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박진석 부사장이 총괄하는 바로 그 계열사였다. 선우의 눈이 빠르게 보고서 위를 훑기 시작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표면적인 숫자들은 완벽에 가까웠다. 전년 동기 대비 괄목할 만한 성장이었고 누가 보아도 박진석의 경영 능력을 칭찬할 만한 실적이었다. 하지만 하선우의 눈은 그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이상하다. 매출원 가율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미세하게 높았고 재고 자산 회전율은 눈에 띄게 둔화되어 있었다. 특히 신규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 처리 방식이 석연치 않았다.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과는 다른 교묘하게 이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이연시키는 흔적들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사기극의 희미한 밑그림과도 같았다. 평범한 회계사라면 놓치고 지나갈, 오직 하선우와 같은 최상급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직감만이 감지할 수 있는 위험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보고서에 몰입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조합되고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그려졌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선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느새
돌아온 강태준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계약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서류, 누가 함부로 만지라고 했나? 그게 죄송합니다. 그냥 우연히 보게 되어서 궁색한 변명이었다. 선우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보고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율성화학 실적 보고서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진석 부사장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녀는 방금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막힘없이 쏟아냈다. 전문 용어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그녀의 분석은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더 이상 율성그룹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애널리스트 하선우의 모습 그대로였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선우가 이 정도로 깊이 있는 분석을 단 몇 분 만에 해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서재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선우가 짚어낸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비즈니스 파트너의 의견을 경청하는 냉철한 CEO의 목소리였다. 내일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두지. 당신의 분석이 어디까지 맞는지 직접 증명해봐. 그것은 허락이자 또 다른 시험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사적인 영역 침범을 문제 삼는 대신 그녀의 능력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계약서의 조항을 스스로 깨뜨렸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간섭을 금한다는 규칙을 그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날 밤 선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력감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것은 단순히 박진석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하고 애널리스트로서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강태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남자가 적이 아닌 동맹이 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선우와 강태준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폭풍이 몰아쳤다. 그 폭풍은 율성화학의 재무제표가 아닌 하선우의 과거로부터 불어왔다. 박진석은 하선우라는 존재가 눈에 가시였다. 처음에는 그저 강태준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급하게 들인 장기말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그녀의 당돌함과 지적인 눈빛은 그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단순한 꽃병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아모랑이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강태준이 저런 여자를 옆에 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는 사람을 시켜 하선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불면계 퇴직, 금융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과거, 그리고 선우건설의 급격한 재정 악화. 모든 조각들이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던에 팔려온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박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 보고서를 읽으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보다 더 좋은 공격 카드는 없다고 확신했다.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명분과 도덕성이었다.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늘 비판에 시달려온 그에게 부도덕한 여자와의 결합은 치명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었다. 그는 평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경제 전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가지 핵심 정보와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들을 흘려주며 그는 덫을 놓았다. 하선우 개인을 공격하는 동시에 율성그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최종적으로는 강태준의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난독 율성그룹 강태준 대표. 주가 조작 혐의 애널리스트와 정역 결혼 신데렐라 스토리의 추악한 이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하선우의 과거를 폭로하는 기사가 모든 언론사의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는 그녀가 미래에셋에서 저지른 비리 혐의를 상세히 기술하며 그녀가 몰락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다고 몰아갔다. 심지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는 스카이라운지 배서의 일까지 언급하며 그녀를 돈을 위해 몸까지 파는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재벌이랑 결혼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강태준도 보는 눈이 저렇게 없나. 저런 여자한테 속다니. 율성그룹 주식 당장 팔아야겠다.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네.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휴대폰은 빗발치는 전화로 불이 났고 평창동 본부에서는 당장 들어오라는 강만철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 시각 하선우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태블릿 PC로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는 듯 무감각하고 냉정했다. 하지만 태블릿을 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또다시 반복되는 악몽 한 번 겪었던 배신과 추락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박진석, 그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자신을 무너뜨렸던 박진수와 같은 성씨.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슬픔이나 분노는 사치였다. 지금은 애도할 시간이 아니라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애널리스트였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 위기로 규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강태준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굳어 있었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선우를 발견하고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다가왔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당신 과거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더 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일으킨 돌발 변수에 대한 CEO의 냉정한 분노. 선우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사에 나온 내용, 대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르지? 사실은 주가 조작 혐의로 해고되었다는 것이고, 진실은 누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건 박진석 부사장이고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선우가 울고 있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위기 앞에서 더욱 냉철해지는 천사와도 같았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공격이에요. 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이 사회를 흔들려는
박진석의 첫 번째 카드입니다. 선우는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번 스캔들 이후 율성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박진석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의 언론 인터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서로를 탓하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정확히 그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강태준 씨, 그녀의 눈빛과 논리 앞에서 강태준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선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하선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적들의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최전선에 자신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같은 참호 속의 동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박진석의 주도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대표이사 3호의 스캔들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 규명, 노골적으로 강태준을 겨냥한 회의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박진석과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스캔들로 인해 회사가 입은 타격이 막심합니다.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박진석이 포문을 열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가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혹은 어떻게 하선우를 꼬리 자르게 할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선우가 들어왔다. 강태준이 그녀를 직접 데리고 온 것이었다. 이사회는 술렁였다. 강태준은 동요하는 이사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하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사회의 안건은 제 아내에 대한 것이니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우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선우는 수십 명의 이사들이 쏘아보는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섰다. 제 과거로 인해 율성그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결백하며 이는 곧 법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변명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이 스캔들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율성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불순한 세력의 비열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태준 대표의 아내로서 그리고 율성가의 일원으로서 제 남편과 가족을 향한 그 어떤 부당한 공격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섰다. 제 아내의 말이 곧 제 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 사람을 지키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 제 아내를 이용하여 저와 회사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율성그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선전포고였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태준이 하선우를 버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를 감싸며 적들에게 칼을 겨누었다. 박진석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는 하선우를 공격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회의실을 나서는 강태준과 하선우의 등 뒤로
이사들의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 따라붙었다. 차가운 복도를 나란히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하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한 위험한 동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폭탄 선언 이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바빴다. JS그룹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단상 위에 버려진 박지혜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권희준은 더 이상 그 혼란의 중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아내 서연의 손을 잡고 쏟아지는 시선들을 뚫고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밖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고, 이준은 그런 아내의 옆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조용히 운전만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이준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YJ그룹 회장이라는 거. 이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연을 자신의 옆에 앉혔다. 처음부터 말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경계하고 있었어.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 난 당신에게 그런 것들로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 YJ그룹 회장 권희준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남자 권희준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당신과 함께하는 작은 아파트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그 어떤 화려한 성보다 소중했어. 미안해.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저 당신과 나의 작은 세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다.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나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말없이 안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지혜와 JS그룹의 몰락은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박지혜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녀의 남편 김태민 역시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한때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동창회에서. 파티에서 그들의 편에 서서 서연을 조롱했던 이들 역시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몇 달 후 한서연은 새로운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Y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새롭게 태어난 출판사. 서연의 숲의 대표로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하는 편집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으로 좋은 책을 만드는 당당한 CEO가 되었다. 대표님, 오늘 첫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흉터로 남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작은 서점을 찾았다. 기억나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던 거 당연히 기억하지.
책장 뒤에 숨어서 몰래 나 훔쳐보던 거. 이준의 장난스러운 말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나에게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책방을 나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행복이었다. 서연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10년 전 혼자 울며 바라보던 그 하늘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녀의 우주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어둠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곁에 있는 남편의 손을 힘껏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지들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비장함이 섞인 연대감이었다. 박진석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렸다. 괜찮아. 서재로 들어서는 선우의 등 뒤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계약 관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듣는 사적인 질문이었다. 선우는 잠시 멈칫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온 세상이 자신의 과거를 들추며 돌을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이 남자 앞에서는 이 정도 일로 무너질 하선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오히려 잘 됐어요. 박진석이 먼저 칼을 뽑았으니 우리가 방역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전이가 불타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상황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하선우는 달랐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제대로 골랐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날 밤부터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그들의 비밀작전 본부가 되었다. 강태준은 김 비서를 통해 율성화하게 지난 5년간의 모든 내부 감사 자료와 회계 장부 원본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대표이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기밀 자료였다. 그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우의 앞에 내려놓았다. 당신의 분석 능력을 믿어보지. 박진석의 꼬리를 잡을 증거를 찾아내. 그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인정했다. 선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황금 감옥에 갇혀 녹슬어가던 그녀의 두뇌가 마침내 봉인 해제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자료들과 씨름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숫자들의 바닷속에서 그녀는 박진석이 남긴 아주 작은 흔적들을 쫓았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박진석의 공격을 방어하고 주주들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밤에는 서재에서 선우와 함께 자료를 검토했다. 그는 선우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룹 내부의 역학관계나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그의 내부 정보가 결합되자 퍼즐 조각들은 놀라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선우는 강태준이 그저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율성그룹을 아끼고 있었으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책임감 강한 리더였다. 그의 냉정함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철저한 자기 통제였다. 강태준 역시 선우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잘 보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를 통해 사람의 욕망과 기업의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에 몰두할 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총명하게 빛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희미한 미소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매력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순간이 잦아졌다. 차가운 계약 조항들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새벽, 며칠째 밤을 새우다시피 한선우가 책상에 엎드려 잠든 것을 발견한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아주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일에 몰두하는 강태준을 위해 선우가 서툰 솜씨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서재로 가져갔다. 아무리 급해도 식사는 하셔야죠, 파트너. 그녀의 무심한 말투에 강태준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진짜 웃음이었다. 그 순간 서재 안에 차가운 공기가 잠시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선우는 율성화학이 동남에 건설 중인 신규 플랜트 사업에서 결정적인 비리의 흔적을 찾아냈다. 박진석은 현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건설 자재를 납품받는 것처럼 꾸며 실제 가격보다 몇 배나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작았어요. 새벽 4시. 선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키는 모니터 화면에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과 박진석의 해외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자금 흐름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강태준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역시 타오르고 있었다. 방법이 있어요. 선우가 말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 이름이 찰리 한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가명이겠죠. 하지만 이 회사가 설립된 곳이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예요. 그곳에 설립된 법인은 현지 법률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죠. 그 법률 대리인을 찾아내면 찰리 한어의 진짜 정체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눈이 빛났다. 김비서.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연락해 율성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케이맨 제도의 법률 대리인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칼자루는 그들에게 넘어왔다. 박진석은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강태준을 끌어내릴 다음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난 뒤 두 사람은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위스키를 한 잔씩 마셨다.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마워.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파트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스톡 옵션이 걸려 있으니까요. 선우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입에도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그들의 잔 속에서 아름답게 부서지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 자신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계약서에는 없는 새로운 감정들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케이맨 제도로부터 소식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와 율성그룹 법무팀은 현지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페이퍼 컴퍼니 아틀라스 홀딩스의 법률 대리인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가 보내온 찰리 한의 신상 정보는 펜트하우스 서재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이럴 수가. 모니터에 떠있는 인물 정보를 확인한 하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찰리 한, 그의 한국 이름은 박진수였다. 하선우를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녀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후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바로 그 남자였다. 박진수, 그자가 왜 여기에? 선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다. 박진석과 박진수 같은 성씨. 그리고 이 기막힌 연결고리.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아는 사람인가? 선우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던 강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진수와의 첫 만남. 그를 어떻게 자신의 수제자로 키웠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러왔던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태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김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박진석과 박진수, 두 사람의 관계를 당장 알아봐. 결과는 1시간도 차에되지 않아 나왔다. 박진석과 박진수는 사촌 형제지간이었다. 박진석의 아버지는 강만철 회장의 동생이었고 박진수의 아버지는 그 집안의 먼 친척이었다. 어릴 적부터 박진석을 친형처럼 따르며 자란 박진수는 박진석의 야망을 위한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선우를 겨냥한 거대한 음모였다. 박진석은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지만 강태준은 빈틈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상대였다. 그래서 박진석은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주변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는 미래의 셋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하선우의 능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와 같은 최상급 애널리스트가 강태준의 편에 서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는 사촌동생 박진수를 이용했다. 하선우에게 접근시켜 신뢰를 얻게 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게 하여 그녀를 금융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린 것이다. 유능한 조력자가 될 싹을 미리 잘라버린 것.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선우가 추락으로 인해 생긴 선우건설의 위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강태준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박진석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가장 위험한 인물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인 강태준의 아내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는 스캔들을 터뜨려 그녀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배신감과 허탈함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단지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 강태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미안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말의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을 내 싸움에 끌어들인 건 나야. 당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된 건 결국 나 때문이기도 하니까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죄책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끔찍한 상처를 입은 한 여자를, 자신의 사람을 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당신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박진석과 박진수는 그녀의 자존심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자체를 모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차가운 계약도 위태로운 동맹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원수를 향한 피로 맺어진 복수의 맹세였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율성그룹의 경영권 다툼을 넘어 빼앗긴 인생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박진석의 비자금 내역은 확보됐어. 하지만 이걸 터뜨리기엔 아직 일러. 강태준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는 박진석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끝장낼 수는 없어. 그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하고 빠져나갈 거다. 그가 율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선우가 말을 받았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물증 말입니다. 적대적 M&A. 네, 박진석이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보면 단순한 개인적 착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건 분명 외부 세력과 연계된 M&A 실탄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마도 해외의 벌처 펀드 같은 곳이겠죠.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박진석의 야망은 단순히 율성화학의 사장 자리에 만족할 리 없었다. 그는 율성그룹 전체를 원하고 있었다. 그 외부 세력을 찾아내야 해.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방법이 있습니다. 선우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전략을 그리고 있었다. 박진석이 이렇게 대담하게 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건 그룹 내부 감사팀에 자신의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내부 조력자를 먼저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를 역이용해서 박진석과 외부 세력의 접선 현장을 덮치는 겁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좋아, 그렇게 하지. 강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내부 감사팀은 내가 맡지. 당신은 박진석의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가 접촉할 만한 해외 펀드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줘. 두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더 이상 고용주와 계약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서재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그들의 과거를 지나 마침내 시작될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목표, 같은 분노, 그리고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태준과 하선우가 박진석의 목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는 동안 궁지에 몰린 쥐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진석은 강태준의 방역이 예상보다 거세고 하선우라는 변수가 자신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추악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첫 만남. 그날 밤의 진실이었다. 박진석은 처음 하선우의 스캔들을 터뜨렸을 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호텔 스카이라운지 바였다는 사실까지만 흘렸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호텔 방으로 올라가는 CCTV 영상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이 카드를 아껴두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사용할 때가 왔다. 그는 영상을 익명의 제보자인 척 가장 자극적인 가십을 다루는 인터넷 연예 매체에 넘겼다. 돈이면 무엇이든 쓰는 그 매체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다음 날 새벽 기사를 터뜨렸다. 충격 영상 단독 입수. 율성그룹 강태준 하선우 부부. 운명적 사랑 아닌 원나잇으로 시작된 계약 결혼. 기사와 함께 공개된 영상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영상 속에는 만취한 하선우가 강태준에게 부축되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선우가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번 스캔들이 의혹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영상 증거였다. 대중의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싸늘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강태준이 아내를 감싸며 보여주었던 모습에 잠시나마 동정적이던 여론은 이 영상 한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모든 것이 추악한 거래와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다 쇼였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야.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지만 어떻게 저렇게 부도덕할 수가 있지. 강태준, CEO 자격 없다. 당장 물러나라. 율성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곤두박질 쳤다. 기업의 신뢰도와 도덕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만철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당장 두 사람을 본가로 호출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창동 본가로 향하는 차 안. 선우와 태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선우는 창밖을 보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날 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가 결국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강태준을 볼 면목이 없었다. 미안해요. 선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 때문에 당신 탓이 아니야.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건 박진석이 파놓은 함정이야. 우리가 서로를 탓하게 만들려는 그의 의도대로 놀아나 줄 필요 없어.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에 선우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본가 거실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싸늘했다. 강만철 회장은 상석에 앉아 불같이 타오르는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강수희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냐. 강만철 회장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율성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일개 애널리스트 계집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이 난장판이 되는 꼴을 내가 더는 못 봐주겠다. 아버지, 진정하십시오. 이건 강태준이 나서려 했지만
강만철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끄럽다.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라. 그리고 너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율성의 후계자가 이토록 부도덕해서야. 어떻게 그룹을 이끌겠다고 이혼과 퇴진. 박진석이 원하던 최상의 결과였다. 강수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렸다. 그러게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근본도 없는 여자를 들였으니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니까요.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 줄 알고 고모님 강태준이 버럭 소리쳤다. 그만하시죠. 선우 씨는 제 아내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선우를 감싸는 모습에 가족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선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만철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태준 씨를 사랑합니다. 선우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의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준조차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의 시작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께 위기를 헤쳐오면서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심이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자신의 진짜 마음. 그녀는 어느새 이 차가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강만철 회장의 분노도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 그는 평생을 사람을 다뤄온 노회한 승부사였다. 그는 선우의 눈에서 거짓이 아닌 진심을 읽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선우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당황스러웠고 태준은 그녀의 진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아까 본가에서 한 말.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 진심이었나? 선우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선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바보 같기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런 말은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선우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모든 불안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선우의 귓가에 울렸다. 나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내 사람으로서.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절실한 고백이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를 넘어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석은 이사회 회의만을 발의했고 결전의 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들은 사랑의 힘으로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결전의 날, 율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강태준 대표이사 해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박진석의 마지막 승부수이자 강태준과 하선우에게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전쟁터였다. 회의장 안은 강태준을 지지하는 측과 박진석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사와 증권가의 모든 관심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박진석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연이어 터진 스캔들로 강태준의 리더십은 바닥에 떨어졌고 주주들의 신뢰도 잃었다. 그가 가진 의결권과 우호 지분을 합치면 해임한 가결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반면 강태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그 옆에 앉은 하선우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녀의 명예와 사랑, 그리고 인생을 되찾는 날이 될 터였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박진석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강태준의 부도덕함과 경영 능력 부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마치 율성그룹의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만 추락한 그룹의 명예를 되찾고 주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성그룹의 가치가 한 여자의 스캔들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해임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 박진석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표결뿐이었다. 그때 강태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의장님,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강태준은 단상에 올라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근 저와 제 아내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들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내는 술렁였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변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율성그룹 내부 감사팀장인 이 부장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박진석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진석은 이 부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율성화학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 달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저건 조작이야. 박진석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하선우가 밤을 새워 분석해낸 율성화학의 분식회계 증거 자료였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해외 차명 계좌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박진석 부사장은 지난 5년간 율성화학에서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의 개인적인 유흥비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이토는 율성그룹을 적대적 M&A로 집어삼키려는 해외 벌처 펀드 블랙스톤 캐피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주주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박진석 부사장의 사촌 동생이자
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박진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아래 하선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제 개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박진수에게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박진석의 거대한 음모가 있었음을 담담하게 밝혔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남자의 야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동정과 분노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박진석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진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이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한 수였다. 박진석과 그의 하수인들은 수사관들에게 힘없이 끌려나갔다. 한때 율성그룹의 2인자였던 그의 몰락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 대표이사 해임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대신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강태준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했다.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하선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수많은 주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그의 등을 말없이 감싸 안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냈고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진석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었다. 어제까지 강태준과 하선우를 부도덕한 부부로 매도하던 그들은 이제 두 사람을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추락했던 율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강태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고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게 되었다. 하선우 역시 비운의 신데렐라에서 CEO의 현명한 조력자이자 불의에 맞선 용감한 여성으로 이미지를 탈바꿈했다. 그녀의 결백이 증명되면서 금융계에서는 그녀를 다시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위기에 처했던 선우건설은 율성그룹의 지원과 하선우의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딸의 희생이 아닌 딸의 능력으로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선우의 아버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밤을 새워 서류와 씨름할 필요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평화는 오히려 두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전쟁터의 동지로서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서먹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선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래,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우의 질문에 태준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손에 서류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선우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 계약서 기억나나?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었던 그 계약서. 계약 기간은 3년, 아직 2년 넘게 남았군. 태준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요구했던 스톡옵션 조항, 율성그룹 주가는 이미 목표치인 30%를 훌쩍 넘어섰어. 당신은 계약대로라면 엄청난 돈을 받게 될 거야.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계약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뜻일까? 하지만 태준이 말을 이었다. 나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이건 불공정 계약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당신이 율성그룹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해준 일들은 고작 스톡옵션 따위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내 목숨과 내 회사, 내 모든 것을 구해줬어. 그는 선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선우는 놀라 숨을 멈췄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을 것 같지 않던 오만한 남자 강태준이 지금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했다. 하시오누 씨,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부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난번 본가에서 했던 말, 미안하지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당신에게 먼저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실수와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여자 하선우를 사랑하게 됐어. 당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당신의 상처까지도. 그러니 이 낡은 계약서는 찢어버리고 나랑 새로 시작해주지 않겠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줘.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꿈꿔왔지만 감히 바라지는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몇 달 후, 선우는 율성그룹의 특별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호텔 스카이라운지 바를 다시 찾았다. 그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위스키를 주문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선우가 웃으며 물었다. 나의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죠, 그랬지. 태준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맞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내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내 얼어붙었던 세상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술에 취해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최악의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기적이기도 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운명을 직접 만들어갈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